네.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힘도 나고, 그죠? 앞으로 한 3시간은 더 해도 되겠네. 그죠? 예. 이번에 그 모의고사 친 거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점수 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딱 과락 40점에서 왔다 갔다 딱 그때예요.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20 몇 년 되는데, 그때 지방에 부산에서 한창 강의할 때, 그때 어디 전국 모의고사인지 모르겠어요.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 우리 학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전국 1등을 하셨어요. 5월 달에 전국 1등 했어.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미 합격했다고 그분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왔다고. 5월 달에 이미 전국 1등, 학원 1등도 전국 1등을 했으니까, 한 3만 명 정도 응시하는데 1등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합격했다고 했는데, 5월 달에, 마음을 너무 빨리 놔버린다. 아, 이제 됐다. 근데 우리가 쌓은 성은, 철근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성도 아니고, 벽돌 미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모래성 쌓아 올린 거야. 우리 법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용어도 제대로 된 이해, 깊은 이해 없이 그냥 막 쌓아 올린 거.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부분만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확 나와도 이게 튼튼하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손으로 뭉쳐서 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놔버리면 돌아갔다 오면 없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분에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너무 올라오도 안 돼.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야 돼. 그래야 마지막까지,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점수가 나와야 마지막까지 전력을 경주하고 그런 분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과락 나오고, 이거 과락을 못 면하겠어. 이런 분들이, 더 해야 되네. 조금 쫓기면서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그런 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월 달에 너무 점수 잘 나오면 안 돼. 떨어진다. 지금은 딱 과락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5, 6월 달까지 끝나고 나면 7, 8 들어가면, 이론 강의를 듣고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죠? 이론 설명을 한번 듣고 그 부분을 맞춰서 시험을 한번 치고, 시험 치는 것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시험지 들고 가서 혼자서 이렇게 치는 거, 그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 치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 내에서 시간 제한을 두면서, 그죠? 40문제 푸는데 50분 시간 제한 두고 시간 봐가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남았고 얼마가 흘렀구나, 쫓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풀어봐야 그 점수가 내 점수가 되는데, 7, 8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 하면서 점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면서 벌써 3번의 공부를 하거든요. 이론을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오전에 들었는데 아까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자책하면서 이거 잘 안 외워졌구나. 거기서 한 번. 그리고 해설 들으면서 한 번 더. 한 번 들으면 3번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9, 10월달 가면 전범이 이제 백선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 첫 주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원을 정해서 그만큼 들고 요만큼만 시험을 쳤는데, 마지막 9, 10월달 가면 전 과목이 하루마다 전범이 모의고사를 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벅차요.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 지나갔다 2주차만 들어가도 조금 괜찮아. 왜냐하면 처음에 40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일주일 전에 거의 대부분 들어봤거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면 기억나는 것들이, 시험 나오는 부분은 항상 문제를 내게 돼 있으니까 40문제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하고 세 번째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때 실력이, 여러분 그 모의고사 치다가 실제 시험장 가면 평균 10점 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하고 댕기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막판에 그 백선 전범위 모의고사를 하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전모의고사.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학원 크리만 잘 따라오시면 돼. 그냥 학원 수업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앉아서 시청각 교육을 몸으로 느끼면서 듣고, 그리고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겠다. 전부 다 오늘 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 또 온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했던 것 중에 외우라 한 거, 중요하다 한 거, 그거 몇 개만이라도 외우자.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 하면 공부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저도 처음에 법 전공하면서 민법 총칙 3시간짜리 그 3학점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3시간 듣는 거. 연강으로 3시간을 듣거든요. 그 3시간 들은 걸 복습하는데 일주일을 다 써요. 진짜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첫 줄 읽다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읽다가 내려가면 윗줄 까먹고 내려가면 윗줄 까먹고 또 내려갔는데 앞에 뭐라 했더라 연결이 안 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 벙해가지고 1시간 동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래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다가 얼마나 봤지? 넘겨보면 민법 총칙이야. 첫 페이지 반을 붙잡고 1시간 동안 눈 벌게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날 본 거 3시간 동안 한 30페이지 넘어 나간 걸 보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렇게 법을 처음에 공부를 한 거야. 모르니까. 그때 알았다면 그런 공부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하고 문제집 갖다 놓고 기출문제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거 표시해 가면서 그것만 봤지. 그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외우라는 거 중심으로 양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불리한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지 않는다. 더 맞춰야 돼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는 거야. 60점 맞추려면 60점을 알아야 돼요? 아니야. 6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50점만 알아도 60점은 나와요. 나머지는 어떻게? 밀어서 찍어서 맞추니까. 맞죠? 나중에 되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칠 때도 지금 모의고사의 정답이 1, 2, 3, 4, 5 그게 거의 맞춰서 나와요. 7개에서 9개.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50점이 딱 나오면 나머지 20문제는 그냥 제일 작게 나온 정답 밀어도 5개에서 7개 가까이 맞아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점에서 15점은 올라가는 거예요. 반만 맞추면 반만 알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래 이런 시험이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내가 공법 머릿속 생각하면 환하게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가려면 한 5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때 어떻게 하냐.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생각하면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환하려면 최소 80점 정도는 나와야 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실제로 내가 맞추는 건 50점만 맞추면 돼. 그런 시험에서 내가 환해서 간다? 컴컴하게 간다. 컴컴한 상태에서 간다. 그러나 완전히 어둠은 아니고 뭔가 여명에 빛은 조금 들어왔는데 어두컴컴해.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시험 치고 났더니 연락이 오는 거야. 합격증 받아가는 거야. 그렇게 합격하는 시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환해져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뭐 했지? 아침에 가면서 불안해. 그런데 문제를 보면 하나씩 생각이 나. 그러면서 합격하는 거야. 그래요. 너무 겁먹지 말까?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합격합니다. 인강만 듣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학원 강의 직접 오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합격률이 약 23%에서 25% 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대충 그 정도 합격을 시켜줘요. 그런데 인강에서 들었던 분들은 합격률이 사실은 10%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 25% 나오는 것 중에 실강 들었던 분들이 대충 학원에서 거의 60% 가까이 합격률이 나와요. 60% 이상. 그래 나옵니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95% 이상 나오고 1, 2차 동차하셨던 분들도 대충 40%에서 60% 이상 그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합격률을 끌어올리는 거는 실강 들으셨던 분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태반이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 6월달, 7월달 되면 모습이 안 보여. 그러다가 다음에 와요. 마지막까지 오신 분은 거의 합격을 해요. 거의 합격한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하죠. 각 과목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외우세요. 그거부터 외우려고 해야 돼요. 하다가 그 부분 나오면 더 외워야지가 아니고 일단 그거부터 조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학문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틀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 이 과목을 환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문제 풀러 온 거잖아. 문제로 테스트 하잖아요. 문제가 풀리면 되잖아요. 그럼 자주 나온다는 부분, 그 부분부터 내가 빨리 외우는 거. 그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 높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되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별거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더 낫지. 더 낫지. 근데 옛날에는 전국 1등 하면 뭐 상금도 500만 원 가지고 있었다는데 요즘 그것도 안 준다더라. 그러니까 1등 해봐야 소용없다. 그죠? 나중에 중개사 하면 딱 들어오면서 내 같은 사람 들어오면서 그 몇 점으로 합격했어요? 이런 거 묻고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러니까 딱 유식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야. 맞죠? 그것도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전부 정답이 한 2문제 나와서 유식점 딱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이야. 맞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었다고. 그렇다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뭐 성적 몇 점인데 물으면 바로 쫓아내버려. 그런 거. 그죠? 손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론과 실무를 혼동하는 사람이야. 실무는 실무의 세계가 있거든. 맞죠? 점수 전혀 상관없어요. 자, 직권 보존 등기 갑니다. 자, 보존 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등기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해서 1번, 2번하고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세분하면 5가지야.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민사특급에서 배우셨죠? 네가 아무리 물어봐라 내가 대답하는가. 그죠? 자, 이거 배웠죠?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배웠잖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맞죠? 임대인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왔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왔어. 촉탁.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왔어. 또는 경매 등기에 촉탁이 왔어. 해서 5가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무조건 등기 촉탁.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촉탁. 가압류 등기에 촉탁. 가처분 등기에 촉탁, 경매 등기 촉탁이 왔어요. 자, 이 촉탁은 전부 누가 하느냐? 법원이 했습니다. 이 5가지 등기는 모두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자, 우리 등기소는 행정관청일까요? 사법관청일까요? 사법관청이에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의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기소는 지방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등기과 또는 크면 등기국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이 있는 지역은 법원 안에 등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은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안 해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등기소 갔다가 계속 순환 근무를 했었는데 등기소 등기관은 보다 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등기직렬만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소속의 공무원이 이 등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관으로 네 등기관하라라고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 촉탁이 왔다는 얘기는 내 인사권을 가지는 자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러면 미친 듯이 해줘야 되겠죠? 죽어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등기 촉탁이 왔는데 부동산이 미등기네. 그럼 등기는 해줘야 돼. 안 해주면 큰일 나. 내 인사권자야. 그래서 등기해줘야 되는데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그런데 법원이 지금 보존 등기 하라고 촉탁을 했어요. 보존 등기 아니고 다른 거 해달라고 촉탁했어요. 다른 거 해달라고 촉탁했어. 그럼 이 등기는 해줘야 되겠어. 근데 등기부가 있어야 이 등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조금 전에 무슨 등기? 보존 등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는 신청 받고 해줘요. 등기관이 알아서요. 등기관이 알아서. 이 신청 없이 알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직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것은 누가 촉탁했을 때,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는 법원이 촉탁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해줍니다. 근데 아까 처분 제한 중에 압류 있었죠? 압류는 빠졌잖아. 압류는 법원이 촉탁할까요? 세무서가 촉탁할까요? 아까 압류는 세무서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세무서는 자기 인사권자입니까? 인사권자가 아니고 자기 겁의에서 세금 떼가는 못된 것들입니까? 세금 떼가는 못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촉탁한다고 그쪽 보고 방구도 안 낍니다. 무시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보존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사유가 아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사유가 아니다. 왜? 누가 촉탁한 게 아니니까. 법원이 촉탁한 게 아니니까. 이 5가지는 전부 법원이 촉탁하거든요. 그죠? 전부 법원이 촉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자,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을 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 끝나야 되죠. 그런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어서 임차권 등기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본래 임차권이 아니에요. 이미 임대차는 종료 끝나버렸고, 다만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도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야. 요거 이해하세요? 맞죠? 그래서 이 임차권은 남에게 이전할 수 없고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초한 임대차, 그걸 전대차라고 부르죠. 전대차 등기도 해줄 수 없고, 또 이 사람의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최우선 면제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죠? 그런 것도 미리 다 하셨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등기법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전 등기 못하고 전대차 못한다. 몇 번 나왔고, 압류는 세무서가 촉탁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보존 등기 해주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됐다. 그냥 하고 넘어가죠. 됐다. 자, 기일주문 복습. 2번,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죠? 5번,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정받은 자. 자, 포괄 승계받았죠? 그럼 그 사람은 사망자 앞으로 보존 등기한다. 바로 자기 명의로 한다. 바로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6번, 특별자치도지사 지자체 장인의 확인하면 보존 등기를 신청하되 건물 토지 중 뭐만? 건물만 가능해요. 확인 나오면 건물만 가능하죠.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무엇을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7번, 자, 건물이냐 토지냐 두 개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받았습니다. 보존 등기는 토지죠.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판결받고, 건물은 지자체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죠? 그래 있더라. 그래서 국가 상대에 나오면 토지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 문제가 나오면 토지냐 건물이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자, 8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합니다. 어떻게? 직권으로. 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이 촉탁은 누가 해요? 법원이. 그죠? 다만 압류는 빠진다고 그랬죠? 그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압류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는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할 때는 보존 등기 돼 있어야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세무서장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촉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대위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압류는 보존 등기 해주지 않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소유로 넘어갑니다. 자, 공유 합유하고 나왔어요. 자, 공유와 합유는 전부 공동소유입니다. 우리 민법의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그런데 총유는 민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다루기 때문에 공동소유로 다루죠.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자기 명의로 부동산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등기할 때는 사단의 구성원들 명의로 등기합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바로 소유자가 됩니까? 아까 우리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자,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했잖아.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하잖아. 그럼 사단의 구성원은 여러 명이지만 구성원들 이름으로 등기해요?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그 단체 한 개 이름으로 등기해요. 단체 한 개 이름. 그러면 등기는 공동소유로 등기된다, 단독 소유로 등기된다. 소유자가 하나잖아. 법인 아닌 사단 하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버린다. 자,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공동소유가 3개 있더라. 공유, 합유, 총유. 근데 등기법에 등기되는 공동소유는 몇 개 있더라?
두 개 있더라. 공유하부, 공유합유. 왜 두 개 있는데 하고 누가 물으면 그건 네가 알아봐 임마. 그러면 돼. 맞죠? 등기법은 몇 개만 있다? 두 개만 있다. 분도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유와 합유는 대표적인 차이점이 민법에서 공유는 공유자 간에 아무런 결속관계, 내부적인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공동소유관계가 공유죠.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나 1억밖에 없어.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10분의 1을 쪼개서 내가 사든지, 쪼개기 싫다 하면 권리 한 개 중에 10분의 1만 사면 1억 주고 살 수 있겠죠. 맞잖아. 그러면 그 지분을 살 때는 내가 10분의 1만 사겠다라고 10분의 1 가진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공유자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유롭게 지분 처분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합지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합유는 내부적인 결속관계가 있다. 자, 합유가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민법상 조합. 우리 민법상 조합은 아까 했잖아. 공동으로 사업 경영하자는 계약, 조합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업자의 단체,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부동산 하나를 소유하는데 우리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들어갑니까? 조합원 여러 명 이름으로 등기 들어갑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지. 그게 공동소유잖아. 그럼 공유인가 합유인가? 공유는 굉장히 자유로워. 합유는 좀 묶여 있어. 지금 우리는 조합은 동업하자고 묶여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다, 묶여 있다. 묶여 있다. 그게 합유라는 거야, 합유. 그죠? 합유. 그런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됩니다. 자, 우선 착각하지 말 것. 공유와 합유는 모두 지분은 존재해요. 합유도 내가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가집니다. 지분은 존재해요. 다만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릅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돼요.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공유와 합유의 등기는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이전 가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합유 지분에 대한 모든 등기는 전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각하를 배울 때 합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모두 각하.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말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하고 우리 했잖아요. 그죠? 다 등기 못해. 그러니까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므로 대부분 가능해요. 그러나 자, 공유 지분은 권리의 일부죠. 그럼 아까 권리 일부에 대해서 등기 못하는 게 모두 5개가 있었어요. 자,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했는데 권리 일부 안 되는 거 4개. 뭐 있어요? 찌찌, 전입. 요것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전부에만 가능하고 일부에는 불가능한 거 뭐? 보존 등기.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만 공유 지분에 대한 찌찌, 전임, 보존 등기는 불가능. 조금 어렵게 깊이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합유는 우리 공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합유는 동업하자고 모였기 때문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얘기는 동업을 깨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 맘대로 동업 깰 수 있어요? 동업자들이 동의해 줘야 돼요. 야, 동업하자고 와놓고 네 맘대로 나가면 안 되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업을 깨고 나갈 때는 잔존 합유자 전원 동의. 나머지 동업자들 동의가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지분을 처분하고 나갈 때는 잔존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다면 지분도 처분할 수는 있더라. 등기는 안 되지만 지분 존재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때 지분을 처분했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돼요, 안 돼? 등기 안 돼. 그럼 합유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A, B, C 합유자 중에 C가 A, B의 동의를 받아서 지분을 D에게 넘겨. 동의 있으니까 넘길 수 있잖아. 근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합유 지분 등기 안 되니까.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지분이 넘어갔다라고 등기 못해. 지분이 등기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합유자가 바뀌었다. 합유자가 바뀌었다. 그것을 등기법상 용어로 합유 명의인이 변경되었다. 라는 등기로 편법으로 등기를 합니다. 합유 명의인 변경이.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요번에 모의고사 친 거 등기법 보시면 오늘 했던 것 중에 문장이 제법 나올 거예요. 제법 나올 거예요. 됐다.
우리 1, 2, 3월 달에 이미 한번 했다.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다, 그죠? 했다는 것도 지금 전혀 기억 안 나죠?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업할 때 첫 번 수업은 막 안 하고 한 것처럼 대충 하면 해봐야 의미가 없다. 자, 공유 합유하고 나왔는데,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기 때문에 신청서부터 등기부까지 지분 기재를 해줘야 돼요.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죠? 신청서부터 등기부까지 지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합유는 합유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동 소유이지만 공유가 아니고 합유입니다. 라고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유는 지분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 합유라는 뜻 기재한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도 공유를 배울 때는 공유 지분에 대한 거 배우고 공유 관계에 대한 걸 배우고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을 거예요. 됩니까? 공유 지분, 공유 관계. 그 다음에 공유물,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나눠서 배웠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공유 지분은 지분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나머지 공유자에게 나 판다라고 미리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팔고 나서 통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무가내로 내 거 팔고 나가면 그만이야. 사고 들어오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건 공유 지분이고 지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거. 공유 관계에 기한 등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 공유자 합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하는 거야. 그게 공유 관계에 기초한 이게 나온다. 그러면 공유 지분이 아니고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여기 금지가 빠졌는데 금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약정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합의. 그럼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또는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의 갱신이나 변경 이런 건 나 혼자 한다. 공유자가 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돼. 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 의외로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공유 관계에 기초한 등기는 공유자하고 상대방만 하면 되고 나머지 공유자 관계없이 한다. 아니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이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다. 자, 기울지은 복습 1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자, 각자 단독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약정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니까 공유 관계에 기초한 거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원이 공동으로. 3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하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4번부터 봅니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자, 전세권 나왔네. 지지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대신 권리 일부에는 불가능. 지분은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부르죠. 그럼 전세권 등기 할 수 없다. 5번 합유 등기에 합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 표시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 나오면 된다. 자, 3번에 여기 지분 포기하는 거예요. 지분 포기. 자, 지분의 포기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해서 이 지분 포기도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맞죠? 법률행위 3개 있잖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모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부동산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분의 1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분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지분은 무주의 재산돼서 국가께 됩니까?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합니까? 잔존 공유자에게. 맞죠? 그럼 여러분이 잔존 공유자네. 그러면 나는 포기한 자네. 그럼 내 지분은 당연히 귀속됩니까? 권리 포기,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귀속됩니까? 지분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권리 취득되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이건 잘 안 해. 조금 전에 권리 포기는 단독 행위니까 법률 행위 맞죠?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 그럼 권리 포기로 인한 권리의 지분 이전도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당연히 여러분께 돼요? 등기해야 여러분께 돼요? 등기해야 되지. 그럼 등기할 때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등기 의무자. 그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그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이야. 지분의 포기는 단독 행위야. 권리 포기는 단독 행위지만 그로 인한 권리의 이전, 지분 이전은 공동 신청이다. 됩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니까 뭐 한다? 외운다. 지분 포기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이것도 외길이다. 외길. 외길. 아까 규약 폐지 나오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죠? 김밥 먹고 김 말아 드셨다. 규약 폐지 나오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나와야 돼. 이거는 규약 폐지 보는 순간 뒤에 보존 등기 나오냐 안 나오냐 빨리 확인하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외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외길밖에. 그 다음에 지분의 포기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럼 지분 포기 나오면 빨리 뒤에 가는 거야. 공동 신청인지 단독 신청인지. 맞죠? 단독 신청한다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딱 외길이라니까. 외길.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까? 잔존 공유자가 공동 신청해야 됩니까? 공동 신청. 그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 박스가 멋지게 나왔는데 이거 집에 가면 택배 박스가 있으면 소중하죠? 근데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언박싱하고 물건 꺼낸 다음에 그 박스는 이제 소중한 박스다. 쓰레기 담아 버리는 박스다. 쓰레기 담아 버리는 박스 여기 쓰레기 박스예요. 쓰레기 박스. 이것도 한 10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는 등기법도 몰라서 난리인데 뭐 특조법까지 됐어요. 자, 넘어가고 계약 원인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의 원인들이 나오는데 계약, 그 중에서도 매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중개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외관을 가졌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 들은 놈들이 안 내요. 낼 때는 거래가액, 매매 목록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매 목록만 잡고 거래가액 등기자들은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하실 거니까 매매 목록만. 자, 매매의 목록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목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부동산이 한 개 매매된다, 여러 개 매매된다. 여러 개 매매된다는 개념 가진 게 목록이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그래서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매매 목록하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거래될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몇 개이더라도 한 개이더라도 이게 이제 나올 때 가끔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자, 한 개이더라도 매도인이 몇 명, 여러 명이 있고 매수인도 몇 명, 여러 명일 때 그러면 부동산 한 개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자, 매도인 파는 사람도 2명, 3명, 4명, 5명. 매수인 사는 사람도 2명, 3명, 4명, 5명. 각자 양쪽이 모두 여러 명일 때만 한쪽만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이 한 개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양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여러 명씩 있을 때. 됐습니까? 그거 가끔 나올 때가 있다. 됐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한 20년 만에 밑에 거 이제 미친놈 한편 냅니다. 됐고, 넘어가고. 자,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요번에 이것도 모의고사 냈던데, 그죠? 그때 안 내는가 막 이렇게 우자 알아서 냈는가 참, 그죠? 희한해요. 이 안에서 이 선생들 간에도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본원이 아니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선생들 간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인강에서 좀 잘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수업할 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기가 막 설명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 모의고사 자기가 낼 때 해가지고 그거 상 내버린 거야.
그럼 자기한테 들은 사람 점수 잘 나오고 안 들은 사람 개판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내 거 들어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들으면 나중에 가서 떨어지는 거지.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게 우리도 다 알아요. 선생님들도 안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꼭 있어. 에휴, 됐습니다. 나오기는 나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15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것만 모아서 내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다 알아.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대표적으로 누가 하는지도 다 안다고. 다 알아요. 그럼 이걸 해라. 그래 한다고 뭐, 되나 안 되지.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됐고. 본원에서 할 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듣는데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그죠? 날 난다고. 그래요. 그렇다. 이거는, 요번에 냈던 게 요건데, 나올 가능성이 일부 있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죠? 하지 말자.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다. 하지 말자. 자, 수용 갑니다. 수용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시험에 조금 나오는 것들인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아주 많아요. 금방 계약,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개할 것이냐? 보통 계약 관계를 중개하는 거죠. 양당사자를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은 계약이다 일방적으로 뺏어버리는 거다. 뺏으니까 우리가 중개하는 거 아니죠. 요게 소유권 이전에서는 두 번째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와 문제 나오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건을, 부동산을 믿고 맡긴다. 신탁. 우리 신탁 중개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신탁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유언으로 정의어. 여러분 유언으로 정의어 중개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없다. 그것도 한번 넣으면 몇 년씩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 명의 회복이니 상속이니 뭐 이런 것들 환매 특약이니 안 넣다가 막 10년에 한번 톡 던지고 도망가요. 이런 것도 그나마 우리가 중개하지 않는 것인데도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은 거의 잘 안 됩니다. 웃기는 놈들이에요. 어쨌든 뭐가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 그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고 앞에서 선생님이 판단해서 여러분 얘기할 때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수용은 이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신탁이다. 신탁이 한 13년 전입니까? 신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신탁의 등기 절차도 싹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탁에 대한 등기 규정이 계속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수용이에요. 수용 가는데 표정 보니까 10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10분 쉬었다 가시죠.